햇살에 비친 흑백 사진 속 소년의 얼굴이 온통 번져 있었다. 나는 숨이 멎었다. 이 아이 도대체 누구였지? 그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잊힌 이름 하나가 스르르 올라왔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지워진 얼굴 뒤에 60년 동안 감춰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차마 열지 못했던 서랍을 정리하던 날이었어요. 옷가지를 정리하고 안경을 닫고 시계를 상자에 넣으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건 두툼한 가족 사진첩이었습니다. 무거운 표지를 열자 젊은 날의 남편과 제가 있었고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 우리 가족의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닦아내던 그때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빈 비닐 포켓에서 사진 한 장이 미끄러지듯 떨어졌어요. 이게 뭐지? 바닥에 떨어진 그 사진을 집어들었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교복 입은 어린 제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얼굴이 거의 지워진 소년이 있었어요. 사진에서 오래된 종이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잊고 있던 이름 하나가 입술 끝에서 떨렸어요. 정우.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았던 이름. 아니, 떠올릴 수 없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은 왜 이렇게 희미해진 걸까? 그날부터 저는 흐릿한 얼굴의 진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사진을 보는 순간 시간이 60여 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봄이었죠. 매일 아침 교문을 지나 교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저는 가끔 다른 반 쪽 복도를 힐끗 바라보곤 했어요. 그곳에는 늘 조용히 서 있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정우. 같은 학년이지만 다른 반이었기에 우리는 마주칠 일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통학길 매화나무 아래에서 특별활동 이동 시간에 복도 모퉁이에서 우리는 어쩌다 스쳐 지나가곤 했습니다. 말을 건넨 적은 없었어요. 그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짧은 시선만 나눴을 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선이 제 하루를 채웠습니다. 아침에 교문을 들어서면서 오늘은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고, 복도를 걸으면서 혹시 저쪽에서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떨림이 있었어요. 나만 이런 건가? 당시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설렘이라는 감정을 저는 그때 이름 붙일 줄 몰랐어요. 매화나무 아래를 걸을 때면 정우가 멀찌감치 뒤에서 따라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느껴졌죠.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우도 뒤에서 같은 속도로 걸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말없이 같은 공기를 나눴습니다. 봄바람이 불면 매화향이 코끝에 스쳤고 그 향기 속에서 우리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특별활동 이동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음악실로 가는 길이었고 정우는 미술실로 가는 길이었죠. 복도가 좁아서 우리는 잠깐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우가 먼저 비켜섰습니다. 그때 정우의 얼굴을 또렷하게 본 기억이 나요. 눈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있었고 귀가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 나를 보고 있구나. 그 순간을 지나치며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교실로 돌아와서도 정우의 그 미소가 계속 떠올랐어요. 사진을 보니 그때의 모든 게 되살아났습니다. 6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이 설렘이었다는 걸.
정우가 저를 바라보던 시선이 따뜻했다는 걸. 정우야, 그때 넌 어떤 마음이었니? 사진을 손에 쥔 채 저는 책장 깊숙이 꽂혀 있던 졸업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표지를 닦아내고 천천히 펼쳤어요. 분명 여기 있을 거야. 2학년 5반. 제가 있던 반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얼굴을 확인하며 이름을 읽어 내려갔어요. 하지만 정우는 없었습니다. 다른 반이었으니까 다른 페이지에 있겠지. 6반, 7반, 8반. 한 장씩 넘기며 모든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느 페이지에도 정우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그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설마 내가 잘못 본 건가? 처음부터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번엔 더 꼼꼼하게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며.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정우는 졸업 앨범 어디에도 없었어요. 손에 든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교복 입은 제 옆에 서 있던 소년. 얼굴은 희미하지만 분명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내가 잘못 기억한 걸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분명 존재했던 사람인데 기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매화나무 아래를 함께 걸었던 기억. 복도에서 마주쳤던 순간. 정우의 부드러운 미소. 이게 다 내 상상이었던 걸까? 아니에요. 이 사진이 증거예요. 제 손 안에 있는 이 흐릿한 사진이. 다음 날 아침 저는 친한 동창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은 반이었던 숙자였어요. 여보세요? 숙자야, 나 정이야. 어머, 정이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혹시 우리 고등학생 때 정우라고 기억나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 정우가 누군데? 같은 학년이었어. 조용하고 말이 별로 없던 애. 글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반이었는데? 그게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졸업 앨범은 찾아봤어? 응, 근데 없더라. 그럼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착각한 거 아닐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잊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 사진 속 희미한 얼굴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어요. 남편과 함께한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평온하고 따뜻하고 행복했던 시간들. 하지만 그 시간 뒤에 제가 잊고 살았던 첫사랑이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정우야, 너는 정말 있었던 거지?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진을 들고 직접 옛 동네로 가보기로, 정우의 흔적을, 그 진실을 찾아보기로. 너의 흔적이 없다면 내 기억은 무엇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사진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는 길. 거의 60년 만에 다시 찾아가는 그곳.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버스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그때 그 소녀와 똑같은 것 같았습니다. 정우야, 나 지금 너를 찾으러 가는 거야. 버스가 시내를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높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낮은 집들과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풍경이었어요. 거의 60년 전 통학길에 보았던 그 풍경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2시간쯤 지나 버스가 멈췄습니다. 은오리 정류장입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였어요. 버스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어요. 옛날 그 작은 시장은 사라지고 큰 마트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골목길도 넓은 도로로 바뀌어 있었어요. 여기가 맞나?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기억을 더듬으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있던 쪽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희미한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저 모퉁이를 돌면 문방구가 있었고 그 옆 골목에는 떡볶이 가게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자리엔 다른 건물들이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넓은 공터가 나타났어요. 철조망이 쳐져 있고 낡은 안내판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은호고등학교 폐교 부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학교가 사라져 있었어요. 운동장이었던 자리엔 잡초만 무성했고 교실이 있던 곳엔 허물어진 벽돌 조각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철조망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때 눈에 익은 것이 보였습니다. 공터 한쪽 구석에 매화나무 몇 그루가 서 있었어요. 60년 가까운 세월을 견뎌낸 그 나무들. 제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철조망을 따라 돌아가 나무 가까이 다가갔어요. 비록 철조망 너머였지만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굵어진 가지, 거친 껍질. 하지만 분명 그 나무였어요. 제가 매일 아침 지나다니던 그 매화나무. 봄이면 하얀 꽃을 피우던 그 나무였습니다. 나무 아래 서자 갑자기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떠올랐어요. 사진 한 장 찍을까? 누군가의 목소리. 조용하지만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누가 먼저 말했던 걸까? 기억이 흐릿했어요. 하지만 분명 이 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우와 저 단둘이. 카메라를 든 사람은 지나가던 누군가였을 거예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바라봤죠. 그때의 봄바람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화 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정우의 어깨가 제 어깨 옆에 있던 그 순간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흐릿한 얼굴의 정우와 수줍게 웃고 있는 어린 저. 사진 속 배경과 지금 제 앞에 있는 매화나무가 겹쳐졌어요. 여기였구나, 바로 이 자리였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6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나무는 그대로였고 그날의 기억도 아직 살아 있었어요. 정우야, 그날 우리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을까? 매화나무를 뒤로하고 저는 옛 기억을 더듬으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3.14진관이 어디쯤이었지? 학교 앞 큰 길에서 두 번째 골목을 들어가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학생증 사진도 찍고 졸업사진도 찍었죠. 골목 입구가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좁아 보였어요. 천천히 걸어 들어가니 익숙한 듯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여기 맞는 것 같은데.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작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3.1 공방. 사진관이 아니라 공방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나무 책상 위에 공구들이 놓여 있고 벽면에는 액자와 작은 조각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종이 딸랑 소리를 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쪽에서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나오셨어요. 저기 실례지만 여기 예전에 사진관이었나요? 남자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3.1 사진관이었어요. 제가 오문석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옛날에 이 동네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오래된 사진 기록 같은 게 남아 있을까요? 오문석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정리해 놓으신 장부가 있긴 한데 언제쯤 찍으신 사진인가요? 1960년대 중후반쯤입니다. 아, 그 시절이면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그분은 안쪽 선반으로 가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여니 누렇게 바랜 장부 몇 권이 나왔어요. 이게 그때 기록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오문석 씨에게 건넸어요. 이 사진이 혹시 여기서 인화한 건지 알고 싶어서요. 오문석 씨가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얼굴빛이 변했어요. 이 사진. 왜 그러세요? 잠깐만요. 그분은 서둘러 장부를 펼쳐들고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어요. 한참을 넘기던 오문석 씨가 어느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 사진 여기 있어요. 장부를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빛바랜 페이지 한가운데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어요. 한정의 매화나무 앞 1968년 4월. 그리고 그 옆에 붉은 별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별표는 뭔가요? 오문석 씨가 장부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이정우 마이너스 전달 부탁.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정우가 이걸 남긴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특별히 보관하라고 표시해 두셨나 봐요. 오문석 씨가 장부 뒤쪽을 뒤적이더니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혹시 이게 그 물건일 수도 있겠네요. 누런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한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문석 씨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손님, 이게 손님 거 맞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60년 가까운 세월을 건너온 이 봉투. 정우가 제게 남긴 마지막 흔적. 정우야, 내가 나에게 남긴 게 있었구나.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두려우면서도 알고 싶었습니다. 정우가 나에게 남긴 게 있다고? 공방 밖으로 나와 저는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열어도 될까?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어요. 60년 가까운 세월을 건너온 정우의 마음. 그 마음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접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른 종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필체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정희야. 첫 단어부터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드디어 용기를 내서 너에게 말하려고 했어. 매화나무 아래에서 기다렸는데 내가 오지 않더라. 통학 시간이 지나도 내가 보이지 않아서 혹시 나를 피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나를 의식하는 것 같아서 나도 용기를 내볼까 했는데 오늘 내가 안 나타난 걸 보니 내 착각이었나 봐.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나 떠날게. 가족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 갑자기 정해진 일이라 인사도 못하고 가게 됐네. 이 편지는 사진관 아저씨께 부탁했어. 언젠가 내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행복하게 살아, 정희야. 편지 끝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68년 4월 12일. 그 날짜를 보는 순간 기억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4월 12일. 그날이었구나. 저는 고열로 알아누워 있었어요. 전날 밤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심했죠. 어머니가 학교에 결석 연락을 하셨고 저는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단 하루 딱 하루만 쉬었던 날. 그날 정우는 매화나무 아래에서 저를 기다렸던 거예요. 용기를 내서 마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저는 나타나지 않았고
정우는 제가 자신을 피한다고 오해했던 겁니다. 정우야, 나는 아팠던 거야. 너를 피한 게 아니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제가 학교에 갔을 때 정우는 이미 떠나고 없었어요. 전학생이라 학교 기록에도 제대로 남지 않았고 졸업 앨범에도 실리지 않았던 겁니다. 단 하루, 딱 하루의 엇갈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만약 그날 내가 학교에 갔더라면, 만약 정우가 하루만 더 기다려줬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60년 동안 흐르지 못했던 눈물이 이제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나는 한 번도 널 피한 적이 없었어. 단 하루, 딱 하루만 아팠을 뿐이야. 편지를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떨리는 글씨 하나하나에서 정우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설렘, 기대, 그리고 실망. 모든 감정이 그 글씨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편지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왜 정우의 얼굴이 희미했는지, 왜 기록에 남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이 사진이 저에게 다시 돌아왔는지. 정우야, 내 마음이 이제야 나에게 닿았어.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우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만나볼 수 있을까? 가방 속 편지가 자꾸만 신경 쓰였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다시 숙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숙자야, 나 또 정이야. 어머, 왜? 무슨 일 있어? 혹시 이정우라는 이름 정말 기억 안 나니? 정이야, 내가 그때도 말했잖아. 정말 기억이 안 난다니까. 그럼 혹시 다른 반 애들 연락처 있어? 누구라도 좋으니까. 숙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찾은 거야? 응, 편지를 찾았어. 그 애가 나한테 남긴. 그래. 잠깐만, 7반이었던 명숙이 연락처 줄게. 걔가 기억력이 좋거든. 숙자에게 받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여보세요? 저 은호고등학교 박명숙 씨 맞으세요? 저는 동창 한정이에요. 아, 정이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아, 잘 지냈어? 혹시 이정우라고 기억나? 우리 학년이었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 아, 잠깐만 다니다가 전학 가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응, 맞아. 기억나? 어렴풋이 기억나네. 조용하고 말이 없던 애였지. 갑자기 웬일이야? 그 애가 지금 어디 사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 우리 반에 오지랖 넓고 마당발인 친구 있는데 한번 알아볼게. 소식 아는 애가 있을 거야. 며칠 후 명숙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정이야, 정우 소식 알아냈어. 정말? 지금 어디 살아?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이야, 정우, 이 세상에 없대.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10년도 넘었대. 병으로.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늦었구나. 이미 늦어버렸어.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에서 뭉클한 온기가 밀려왔어요. 거실 창가로 가서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편지와 사진을 꺼내 무릎 위에 놓았어요. 햇살이 사진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정우야, 만날 수 없다는 게 슬펐지만
동시에 따뜻함이 밀려왔습니다. 정우도 저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 그 마음이 60년 가까운 세월을 건너 제게 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편지를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정희야. 마지막 문장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남편과 함께한 세월, 아이들을 키우며 보낸 시간. 평범했지만 따뜻했던 그 시간들. 응, 나는 행복했어, 정우야.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디선가 매화 향기가 스치는 것 같았어요. 정우야, 내 마음이 이제야 나에게 닿았어. 너무 늦게 받았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어서 고마워.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가 햇살이 잘 드는 곳에 놓았어요. 이제 이 마음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아니,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정우야, 내 마음, 내가 잘 간직할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 손 안에는 여전히 그 흐릿한 사진이 있었어요. 정우의 얼굴이 거의 지워진 그 사진. 왜 정우 얼굴만 이렇게 바랜 걸까? 정우의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어. 편지를 통해 정우의 마음을 알게 되었지만 정작 정우의 얼굴은 여전히 흐릿했어요. 그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문득 오문석 씨가 떠올랐어요. 사진 복원 작업을 한다고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3일 공방을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또 오셨네요. 오문석 씨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 혹시 오래된 사진 복원도 하시나요? 네, 합니다. 어떤 사진인데요? 저는 가방에서 흐릿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얼굴이 너무 희미해서요.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오문석 씨가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 이건 사진 보존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네요. 습기나 빛에 오래 노출되면 이렇게 바래집니다. 복원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볼게요. 디지털 스캔으로 원본을 살려낼 수 있을 겁니다. 오문석 씨는 안쪽 작업실로 사진을 가져갔어요. 정밀한 스캐너 위에 사진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기다리시겠어요? 네, 기다릴게요. 작업실 한쪽 의자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스캐너에서 희미한 빛이 왔다 갔다 했어요.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가 조용한 공방 안에 울렸습니다. 오문석 씨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이미지가 들어왔네요. 이제 보정 작업을 해볼게요. 모니터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여전히 흐릿했어요. 오문석 씨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화면 속 이미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밝기가 조절되고 대비가 높아지면서 희미했던 윤곽들이 서서히 살아났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오문석 씨의 목소리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클릭 소리, 키보드 소리, 그 소리들 사이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얼굴 하나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썹의 선이 보이고, 눈의 윤곽이 드러나고, 코와 입이 조금씩 선명해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우야, 정우야.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 보정 작업. 화면이 한번 깜빡이더니 또렷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정우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눈매, 긴 속눈썹, 수줍은 미소, 살짝 기울인 고개, 그리고 그 눈빛, 저를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빛. 아, 목이 메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터져 올라왔어요. 60년 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오문석 씨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정우가 거기 있었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내가 이렇게 나를 보고 있었구나. 이런 얼굴로, 이런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구나. 손이 저절로 화면으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화면 속 정우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차가운 모니터 화면이었지만 정우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야, 미안해. 몰라서. 미안해. 내 마음을 몰라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그리움, 설렘, 후회, 감사함.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6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 이 순간 정우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문석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화면을 바라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오문석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출력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프린터에서 사진이 나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흐릿했던 얼굴이 이제는 선명하게 살아 있었어요. 사진을 손에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 아래로 복원된 사진을 들고 서 있었어요. 정우가 거기 있었습니다. 선명하게, 또렷하게 60년 만에 만난 정우의 얼굴. 봄바람이 불었어요. 어디선가 매화 향기가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60년 전 그날의 봄바람, 그날의 설렘, 그날의 따뜻함, 모든 게 되살아났습니다. 사진 속 정우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이번엔 미소가 나왔습니다. 정우야, 60년 동안 흐릿했던 내 얼굴,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됐어. 이제야 내가 누군지 알겠어. 흐릿했던 기억이 선명해졌고, 잊었던 감정이 되살아났고, 숨겨두었던 첫사랑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정우야, 이제 내 얼굴을 잊지 않을게. 집으로 돌아와 저는 복원된 사진과 편지를 꺼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정우의 선명한 얼굴, 떨리는 글씨로 적힌 편지, 60년 가까운 세월 만에 제게 온 마음.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 천을 깔았습니다. 사진과 편지를 정성스럽게 넣고 뚜껑을 닫았어요. 창가로 가서 상자를 햇살이 잘 드는 곳에 놓았습니다. 따뜻한 봄볕이 상자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정우야, 여기 있을게. 내 마음 여기 있을게. 며칠 후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은오리로 가는 버스.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어요. 처음 갔을 때의 떨림과 두려움 대신 고요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폐교터에 도착했습니다. 철조망 너머 매화나무가 보였어요. 이번엔 봄이었습니다. 나무가지마다 하얀 꽃이 가득 피어 있었어요. 철조망 앞에 서서 꽃을 바라봤습니다. 60년 전 정우와 함께 이 나무 아래 섰던 그날처럼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매화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뺨을 스치고 향기가 가슴을 채우고 봄의 온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그 순간 정우가 옆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렇게 함께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정우야, 너는 평생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단 하루의 엇갈림이었지만 내 마음은 평생 여기 남아 있었던 거야. 눈을 떴습니다. 매화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꽃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 제 손 위에 떨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꽃잎을 집어들었어요. 작고 하얀 꽃잎. 60년 전에도 이렇게 피었을 꽃.
정우도 이 꽃을 봤을까요? 저를 생각하며 이 꽃을 바라봤을까요? 꽃잎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고마워, 정우야. 후회는 없었습니다. 물론 만날 수 있었다면 좋았겠죠.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인사할 수 있었다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후회보다 감사함을 느꼈어요. 정우의 마음을 알게 된 것, 그 마음이 제게 닿은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세월도 소중했고, 아이들과 보낸 시간도 행복했어요. 그 모든 것이 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우의 마음도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가슴 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저는 더 따뜻하게 살아가고 싶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진심을 담아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후회 없이 정우야, 내가 알려줬어. 마음은 시간을 건너간다는 걸. 진심은 결국 닿는다는 걸. 그러니까 나도 남은 시간 동안 진심으로 살아갈게. 버스 창밖으로 매화나무가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정우는 제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선명하게, 또렷하게, 다시 피어난 봄처럼. 안녕하세요, 사연단짝입니다. 정희님이 다시 마주한 건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지만 그 속엔 여전히 따뜻한 마음이 살아있었습니다. 세월은 얼굴을 흐리게 했지만 그날의 설렘과 첫사랑의 온도는 지워지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기억을 흘려보내지만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감정은 어느 순간 이렇게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오래된 앨범 속 한 장의 사진이 다시 한번 마음을 두드린다면 그 감정을 부드럽게 꺼내어 바라볼 수 있으셨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문득 떠오르는 이름 하나, 오랫동안 가슴 한편에 머물러 있던 얼굴 하나가 있으신가요? 그 작은 이야기라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누군가의 밤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이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의 작은 온기로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거긴 영호집이지. 선자 너가 뭘 한 게 있다고. 시어머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 밥그릇이 식탁에 내던져졌습니다. 제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가장 오래된 그릇이었죠. 사기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좁은 부엌을 찢고 지나가는데 남편은 그 옆에서 휴대폰만 보다가 마지못해 한마디 보탰습니다. 당신은 그냥 와서 밥하고 빨래하고 엄마 수발 좀 들면 되는 거지. 주민등록 옮기는 건 나랑 엄마만 하는 걸로 하자. 요즘 며느리들도 재산 타령한다잖아. 30여 년 동안 이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명절에 제사에 시아버지 대소변까지 치우며 살았는데 새 아파트 이야기가 나오자 나는 한순간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되더군요. 그날 밤 쓰레기 봉투에서 깨진 밥그릇 조각 하나를 다시 꺼내 서랍에 넣고 장롱 위에 숨겨둔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소유자 김선자, 새집 등기 예정자란에 적힌 내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나는 조용히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영호집이 아니라 서류에 적힌 대로 내 집부터 지키겠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60살 김선자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참 오래 망설였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평생 가슴에만 묻고 살기엔 너무 답답해서요. 오늘은 시댁과 있었던 일 그리고 제가 32년간 며느리로 살아온 이야기를 처음부터 솔직하게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제 잘못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누군가 한 번은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머릿속에선 얼마 전까지 살던 그 낡은 다가구 주택 부엌 풍경이 먼저 떠오르네요. 선자야, 밥이 왜 이렇게 질어? 사람을 돼지처럼 먹이냐? 시어머니 말순의 목소리가 텔레비전 볼륨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밥주걱을 들고 서 있었죠. 엄마 말 좀 들으면 안 돼? 밥 하나 제대로 못하냐? 평생 살림만 했으면서. 남편 영호가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살림만 했다고요? 맞습니다. 살림도 했죠. 하지만 마트에서도 일했고 청소일도 했고 요양보호사로도 일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밥이 좀 질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밥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그릇은 친정엄마가 결혼 전날 밤 제 손에 쥐어주셨던 거예요. 이거 내 꼬질꼬질한 친정 냄새 난다. 너처럼 촌스러워. 그 말과 함께 시어머니는 그 밥그릇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사기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부엌 전체를 울렸습니다. 저는 깨진 조각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대소변 냄새. 몇 년 전 중풍으로 누워 계시던 시아버지의 냄새였습니다. 새벽마다 제가 혼자 치우던 그 냄새가 갑자기 생생하게 살아나더군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말이죠. 그분이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아들인 남편은 병원에 올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딸인 시누이 미정도 바쁘다며 얼굴을 잘 비치지 않았죠. 시어머니는요? 난 허리가 아파서 못한다. 그렇게 말하며 뒤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저귀 갈고 욕창 씻기고 대소변을 닦아낸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새벽에 냄새나는 병실 화장실에서 혼자 기저귀를 빨던 그 시간들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손끝까지 베어든 그 냄새를 아무리 비누로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던 기억이요. 내 팔자가 얼마나 사나우면 너 같은 며느리를 두고 살겠냐. 엄마 말이 좀 심하다. 남편이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요. 애를 낳기를 했냐. 돈을 많이 벌어오냐. 그렇다고 살림을 잘하냐. 다 사실이잖아. 결국 그렇게 덧붙이며 저를 무시했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저녁상을 보니 제 밥그릇 자리가 빠져 있더군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새로 산 하얀 밥그릇에 밥을 담아 먹으며 떠들어댔습니다. 방금 전 친정에서 가져온 제 밥그릇이 산산이 깨지는 걸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 이 사람들한텐 나는 끝까지 손, 발, 입만 빌려 쓰는 사람이구나. 이 집 밥상 위에 내 자리는 끝내 생기지 않겠구나. 원래 저는 새 아파트에 다 같이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저. 서류는 제 이름이지만 그래도 우리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 밥그릇이 깨지고 내 팔자가 얼마나 사나우면 너 같은 며느리를 두고 살겠냐. 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생각이 안쪽에서 살짝 비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도 이사 가는 줄로 알고 있어라. 하지만 진짜로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될지는 나중 일이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예전에 부동산 갔던 그 아파트 기억나세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거? 그때 당신 이름으로 청약 넣었다가 대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했던데요. 제가 따로 다시 알아봤어요. 시어머니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때 그거? 에이, 그건 안 된다며. 제가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해두긴 했어요. 조건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집으로 이사 가게 됐어요. 입 밖으론 우리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걸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다른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이렇게 말해도 정말로 같이 들어갈지, 나 혼자 들어갈지는 내가 정하는 거야. 숟가락 소리가 멈췄습니다.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야, 그게 아직도 된 거였어? 역시 내가 청약 넣어놓은 게 남는구만. 시어머니는 벌써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거 봐라, 내가 뭘 했냐? 우리 영우가 집 한 채는 해온다 했지. 이제 친척들한테 말해야겠다. 우리 영우 새 아파트 나왔다고. 저는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내 단독 명의라는 말도 내 통장이라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응, 우리 영우가 드디어 집 한 채 마련했어.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며느리? 그냥 평생 놀면서 밥이나 얻어먹고 집까지 생기고 아주 팔자 좋지.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믿고 계세요. 어차피 새 집에서 문을 여는 사람은 나일 테니까. 모두가 잠든 밤, 저는 쓰레기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깨진 밥그릇 조각 하나를 다시 꺼냈죠. 손가락 끝에 닿는 사기 조각의 날카로운 감촉. 이 조각처럼 제 마음도 산산이 부서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조각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장롱 위로 올라가 숨겨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분양 계약서. 거기엔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소유자 김선자. 제 이름입니다. 그들이 우리 영호 집이라고 알고 있는 그 집이 사실은 제 집입니다. 손가락으로 그 글자를 천천히 따라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의 집에서 그들의 종처럼 살던 며느리가 아니라 내 집의 주인으로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처음으로 제 안에서 선명하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 이름이 적힌 집으로 가는 길의 시작이요. 몇 주 후, 이삿짐 센터 직원이 집안을 둘러보며 체크리스트에 뭔가를 적어 내려갑니다. 이 방은요? 직원이 제 방문을 가리키자 남편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이 작은 방은 다 버리셔도 돼요. 별로 쓸모없는 짐입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쓸모없는 짐. 제 방에 있는 물건들이 쓸모없는 짐이라고요. 그건 제가 정리할게요. 제가 얼른 끼어들자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봤자 내 건 옷 몇 벌이랑 싸구려 냄비 몇 개잖아. 그런 게 짐이냐? 남편은 이삿짐 견적표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짐 옮기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깝다. 당신 없었어도 나 혼자 엄마 모시고 집 샀을 거야. 당신 없었어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제가 없었어도 해냈을 거라고요? 거짓말. 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일 깊숙한 곳에 숨겨둔 통장들이 나왔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서서 일하며 모은 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며 받은 수당, 아파트 청소 일을 하며 그렇게 모은 돈이 통장 5개였습니다. 이건 내 몫이야. 내가 살아갈 돈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꼭꼭 숨겨뒀던 돈이었습니다. 분양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계약서 날짜를 보니 3년 전이더군요. 시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병원과 은행을 오가며 시아버지 병원비 계산하고 대출 이자 확인하고 분양 중도금 납부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었었죠. 손가락으로 그 날짜들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나도 뭔가를 해냈구나.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아는 형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드디어 집 장만했어요. 엄마도 좋아하시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자는 원래 우리 집 식모 같은 거예요. 엄마도 보고 집안일도 하고 새 집에선 더 열심히 해야지 뭐. 식모. 저를 식모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엌 문틈에 서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남편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괜히 듣고 삐지지 마. 원래 며느리는 그런 거야. 그러더니 덧붙였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엄마랑 나는 더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고마움은 한 톨도 담기지 않은 말투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겐 내가 시아버지 밤새 간병한 것도 집안일에 이리저리 뛰어다닌 것도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냥 당연한 일.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가방을 하나 꺼냈습니다. 서랍에 넣어뒀던 깨진 밥그릇 조각을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통장들도 분양 계약서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펼쳤습니다. 입주일이 2주 후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입주 당일 새벽 첫 지하철을 타고 집을 나가는 제 모습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제 모습을, 관리사무소에서 세대주로서 출입카드를 받는 제 모습을,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 없이 이삿짐을 옮기다가 출입카드가 없어 당황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을 들고 나타나 이 집 주인은 김선자입니다라고 말하는 제 모습을, 손끝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대로 또 30년을 사는 거였습니다. 저는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제 2주만 참으면 됩니다. 2주만 더 시어머니 잔소리를 듣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식모 취급을 받으면 됩니다. 그 후엔 제가 선택하는 겁니다. 부동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몇 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 간병 후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들렀던 이 부동산 사무실, 유리창에 붙어 있던 분양 광고를 보며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 내 집 마련의 꿈. 그때는 정말 꿈일 뿐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 소장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 선자님, 오랜만이네요. 입주 준비 때문에 오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장은 서류철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때 일 기억나세요? 처음에 남편분이랑 같이 오셨을 때. 기억나죠?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카드빚과 대출 연체로 신용등급이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투자한다고 친구 보증을 섰다가 날아간 돈도 있었죠. 남편분 신용으로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옵니다. 소장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을 때 남편 얼굴이 빨개졌던 게 기억납니다.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제대로 못 모아서 이 꼴이잖아.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심했죠. 시집 와서 애도 하나 제대로 못 낳고 집 한 채도 못 해오는 주제에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 저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저는 혼자 이 부동산에 찾아왔습니다. 남편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말하지 않고요. 혹시 제 이름으로는 안 될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소장은 제 통장 내역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김 선자님 소득이면 단독 명의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내 이름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시아버지를 돌보며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은행 앱을 켜서
대출 이자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 중도금 납부일이 언제였지? 이자는 제때 빠져나갔나? 손에서 기저귀 냄새를 지우지도 못한 채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던 날들이었습니다. 김 선자님, 소장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이 집은 김 선자님 단독 명의입니다. 남편분이랑 시어머니는 아직도 모르시는 거죠? 네, 모릅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집 관련된 계약은 무조건 제 동의로만 진행해 주세요. 소장은 등기부등본 사본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소유자는 김선자 한 분입니다. 나중에 전세를 놓으시든 월세를 놓으시든 집주인 권한은 김선자님한테만 있어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제가 진짜 이 집의 주인이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부동산을 나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입주일에 내가 먼저 들어가는 거야. 내 이름으로 된 집에.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도장 찍는 소리를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탁! 그 소리가 제 인생을 바꿀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습니다. 입주일까지 10일. 10일 후엔 제가 세대주가 되는 겁니다. 지하철이 덜컹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선자야, 어디 갔다 이제 와? 저녁 준비 안 했어? 지금 할게요. 저는 조용히 대답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며 생각했습니다. 10일만 더 하면 돼. 냄비에 물을 올리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르는 미소였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시아버지 똥오줌 좀 치워준 건 며느리로 당연한 일이다. 반찬을 집어드시며 덧붙였습니다. 그걸로 생색내지 마라. 우리 영우가 집 해온 게 더 큰일이지. 남편이 잠시 눈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지 마요. 하지만 곧바로 저를 향해 쐐기를 박았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아버지 모신 건 며느리로서 할 일을 한 거지. 그걸로 뭘 더 바라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며느리로서 할 일, 당연한 일, 그 말들이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시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지셨습니다. 저는 마트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신음소리가 들렸죠. 으악, 아파. 계단 중간에 시어머니가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얼른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병원으로 모셨죠. 남편이 도착했을 때 복도에서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된 것도 내가 제대로 안 챙겨서 그런 거야. 제가 일하고 들어왔을 때 이미. 그러니까 집에 있었어야지. 내가 바깥으로 안 돌아다녔으면 이런 일 없었어.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큰 골절은 아닙니다. 삠 정도예요.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도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집에만 있었으면 이런 일 없다. 바깥일 그만둬.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새집 가면 당신 일 그만둬.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를 침대에 눕힌 후 저는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나 눈물이 났습니다. 나 시아버지 병수발에 일도 하고 살림도 하고 명절날 음식도 나 혼자 다 하고 그런데 아무도 나를 가족으로 신경 써주지 않아. 친정엄마는 한참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자야. 응.
엄마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너 그 집으로 시집가서 진심으로 가족이라 생각해서 고생고생한 거. 그 집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제발. 전화를 끊고 나니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신우이 미정이었습니다. 언니, 엄마 다치셨다며요? 응, 계단에서 넘어지셨어. 아휴, 언니가 좀 더 잘 챙기시지. 요즘 일 나가느라 바쁘시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우이가 이어 말했습니다. 오빠가 화냈다면서요? 뭐, 오빠는 원래 그렇잖아요. 엄마도 그렇고, 언니 아니면 누가 엄마 모실 사람이 있겠어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마치 그 모든 게 제 숙명이라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마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선자 세대주님, 땡땡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세대주님, 그 호칭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입주 안내 문자 받으셨죠? 출입카드 수령은 입주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 손으로 이 집에서 모든 힘든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으로 이제는 출입카드를 받는 겁니다. 집주인으로서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도 가족인데 왜 아무도 나를 가족으로 생각해주지 않지? 나도 사람이고 힘든데 왜 당연하다고만 하지? 저는 현관으로 나가 신발을 신었습니다. 마트로 출근해야 했으니까요. 선자야, 나가기 전에 물 좀 가져와.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새집 가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영우가 집주인이니까 우리한테 잘해야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집주인이야. 내 이름으로 된 집이야. 입주 전날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남편이 종이를 펼쳐놓고 새 집 구조를 그려가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큰 방이니까 엄마 방으로 하고 이쪽은 내 방.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좋지, 좋아. 거실도 넓고. 남편이 계속 그려가며 말했습니다. 이 작은 방은 당신 쓰면 되고 짐 놓는 창고 겸해서.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 방은 창고 겸용이었습니다. 제일 작고 제일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새집 주민등록은 일단 나랑 엄마만 옮기자.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왜요? 저도 같이 살 건데. 요즘 세상에 며느리도 재산 나눠달라 그런다잖아.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당신까지 들어가면 나중에 상속, 세금 문제도 복잡해져.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래, 며느리는 주소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 반찬을 집어드시며 덧붙였습니다. 어차피 밥하고 빨래만 해주면 되지. 명절 때 제사상만 잘 차리면 되는 거지. 무슨 이름을 같이 올리냐? 이번에는 용기 내어 한마디 했습니다. 같이 살면서 왜 제 주민등록은 빼요? 저는 이 집 식구 아니에요? 남편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그렇게 따져. 혼인신고 돼 있으면 부부지. 주소 하나쯤이야.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에 이름 안 올라가도 같이 사는 건데 뭐가 문제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입주일이야. 내일 아침 가장 먼저 관리사무소에 가야 해. 내일 아침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삿짐을 싣고 새 아파트로 올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할 겁니다. 출입카드를 받아서요. 집주인으로서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겁니다. 입주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첫 지하철을 탔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삿짐 트럭은 오전 9시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9시에 관리사무소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갔습니다. 백사동 1402호 김선자입니다. 출입카드 받으러 왔습니다. 네, 김선자 세대주님. 여기 있습니다. 직원이 출입카드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입주 축하드립니다. 그 카드를 받아드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내 이름으로 된 집의 출입카드.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1402호 앞에 섰습니다. 출입카드를 찍었습니다. 비빅.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새집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텅 빈 거실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큰 방, 작은 방, 부엌, 화장실, 모든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이 모든 게 내 거야. 창문을 열었습니다. 14층 높이에서 보이는 풍경,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제 집에서 숨을 쉬는 기분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 30분. 집을 나와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전입신고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전입신고서, 세대주 칸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세대주 김선자, 세대원 나는 비워뒀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이전 주소지에는 배우자분이랑 같이 사셨네요. 남편분은 같이 안 옮기세요? 나중에요. 직원은 이상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도장 찍어주세요. 탁! 도장 찍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처리 완료됐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내가 이 집 세대주야. 주민센터를 나와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가 놓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30분. 이삿짐 센터는 오전 9시에 남편과 시어머니 집에 도착해서 짐을 싸기 시작했을 겁니다. 짐 싸는데 2~3시간은 걸릴 테니 여기 도착하는 건 오후 1시쯤 되겠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가구 배송 기사였습니다. 김선자 고객님, 침대 배송 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주문한 침대가 들어왔습니다. 제일 큰 방에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냉장고였습니다. 그 다음엔 소파, 그리고 간단한 식탁과 의자. 모두 제가 그동안 조금씩 인터넷으로 주문한 것들이었습니다. 저의 집이 조금씩 채워졌습니다. 제 공간으로요. 마지막 배송이 끝나고 저는 집안에 놓인 가구와 가전제품들을 바라봤습니다. 전부 제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오후 1시 10분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야 1402호.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출입카드를 세대주한테만 줬다는데 선자 어디 간 거야? 전화도 안 받고. 시어머니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문만 바라봤습니다. 선자야, 문 열어.
남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이상하네.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삿짐 기사님들 기다리고 계시는데. 복도에서 이삿짐 기사들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대주분 확인이 필요한데요. 제가 집주인입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출입카드 있으세요? 아내가 먼저 받은 것 같은데 연락이 안 돼요. 그럼 관리사무소에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관리사무소로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몇 분 후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관리사무소 직원도 함께 온 것 같았습니다. 백사동 1402호 출입카드는 김선자 세대주님께 이미 전달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집주인인데. 소유자 확인 서류상 소유자는 김선자님 한 분입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집은 우리 영호 집이야.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모두가 저를 보았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관리사무소 직원, 이삿짐 기사들. 선자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제 집입니다. 무슨 소리야? 남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 지금 장난쳐? 장난 아닙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입신고 세대주가 김선자님으로 되어 있고 소유자 확인 서류상 소유자도 김선자님입니다.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선자야,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며느리는 주소가 어디 있든 상관없다고.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밥하고 빨래만 하면 된다고 무슨 이름을 같이 올리냐고 하셨죠. 남편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미친 게 아닙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이삿짐 기사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짐은 어디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에는 제 짐만 들어옵니다. 뭐?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당신 짐도 여기 있잖아. 제 짐은 가방 하나뿐입니다. 이미 안에 있어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관리사무소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대주님 허락 없이는 짐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봤습니다. 30년 동안 시아버지 대소변을 치우고 밤샘 간병을 하고 제 이름 하나 없이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 이름으로 된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선자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면서 왜 제 주민등록은 빼려고 하셨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시어머니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문 열어. 제발. 저는 문을 등지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등을 문에 기댄 채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복도에서는 시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삿짐 기사님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희는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다시 연락 주세요.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소리, 그리고 침묵.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진짜로 해버렸구나.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또 남편이었습니다. 5번, 6번, 7번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부동산 최 소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선자님. 소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이 집이 제 단독 명의라는 사실을 시댁 식구들이 처음 알게 됐어요. 아, 시댁 식구들에게 어떻게 제 소유 아파트인지 설명과 확인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14층 높이 멀리 도시가 보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복도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야 합니다. 제 집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해요?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세대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관리사무소 직원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세대주가 누군데요? 제가 집주인이라고요. 등기부상 세대주는 김 선자님으로. 그럼 경찰 부르겠습니다. 강제로 문 열어야죠. 저는 일어나 현관 쪽으로 갔습니다. 문 너머로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대주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강제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돼요. 시어머니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우리 영호 집인데 왜 못 들어가? 며느리가 미쳤어. 미쳤다고.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복도에서 목소리들이 섞였습니다. 경찰이 온 것 같았습니다. 신고 들어와서 왔습니다. 예, 제가 신고했습니다. 남편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가 문을 안 열어줘요. 이게 제 집인데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 좀 할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집 등기부등본이나 전입신고 서류 있으세요? 그게 관리사무소 서류상으로는 세대주가 아내분이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경찰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등기부상 집주인과 세대주가 아내분이시면 아내분이 문을 안 연다고 해서 강제로 열 수는 없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가정 문제로 보이는데 경찰이 개입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부부간 협의를 하시거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경찰이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는 다시 남편과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영호야. 시어머니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떡하냐? 일단 내려가요, 엄마. 발소리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저는 문에서 떨어져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한참 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 소장이었습니다. 오후 4시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남편분과 시어머니도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 4시 부동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노려봤습니다. 앉으시죠. 최 소장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최 소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종이를 펼쳐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백사동 1402호 소유자는 김 선자님 한 분입니다. 손가락으로 제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가로챘습니다. 눈으로 훑어보더니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이 집 계약, 대출, 잔금 모두 김 선자님 명의로 진행됐습니다.
최 소장이 납입 내역서를 추가로 보여주었습니다. 중도금 납부도 대출 이자도 전부 선자님 통장에서 빠져나갔고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빼앗아 봤습니다. 이게 무슨... 최 소장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3년 전 분양 계약 당시 남편분 신용으로는 대출 승인이 안 나왔습니다. 남편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신용 문제로 제 명의로 계약했어요. 중도금도 제가 냈고 잔금도 제가 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시아버지 병원비 내면서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며느리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새벽에 대소변 치우던 건요? 욕창 닦아드리고 기저귀 빨던 건요? 시누이는 바쁘다고 안 왔죠. 당신은 병원에 올 생각도 없었죠. 어머니는 허리 아프다고 안 했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혼자서 다 했어요, 제가. 남편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래도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가족이라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이면서 왜 제 주민등록은 빼려고 했어요? 며느리는 주소가 어디 있든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밥하고 빨래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평생 남의 집 식구로만 살았어요. 이 집도 우리 영호 집이라고만 부르더군요. 큰 방은 어머니 방, 제 방은 창고 겸용 작은 방. 식모처럼 살라는 거죠.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엄마랑 나를 집 앞에서 내쫓는 게 말이 되냐? 내쫓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과 당신이 살 집을 따로 구하시면 돼요.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래도 늙은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나앉히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 길바닥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른 집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 집은 이제 제 집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집에서 또 시집살이 할 생각이 없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삿짐을 이 집에 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일단 다른 임시 보관 창고나 집을 먼저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 소장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이삿짐 센터에 연락해서 트럭을 다른 곳으로 돌리겠습니다. 전화를 걸어 통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남편은 저를 계속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아파트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402호 앞에 섰습니다. 출입카드를 찍었습니다. 삐빅.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창문을 여니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나는 집주인이 되어버렸구나. 손을 펴서 바라봤습니다. 떨리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이 다음은 내가 어떻게 살지를 정하는 거야. 내가 선택하는 거야. 부엌으로 갔습니다.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집에서 먹는 혼밥이었습니다. 조촐하지만 맛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긴 하루였어. 하지만 해냈어.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어디로 갈까요?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은 제 집이니까요. 저는 제 집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니까요. 그날 밤, 저는 큰 방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긴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키는 삶. 오늘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셋집 계약했어. 그래도 조금만 같이 살자. 안 돼요. 선자야. 당신 방 하나 만들어줄게. 엄마도 이제 조용히 지내겠다고 했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 집에서 다시 며느리로 살지 않겠어요. 난 이 집의 주인으로 살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응, 선자야. 남편이랑 시어머니 전셋집 구했대. 그래. 보증금이 부족하다는데 내가 좀 빌려줄까 해. 엄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빌려주되 조건을 분명히 해라. 응. 이번에는 확실하게 할게. 그리고 선자야. 이제 내 인생이다.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 응. 고마워 엄마.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문을 반쯤 열었습니다. 체인을 건 채로요. 뭐야? 남편은 복도에 서서 저를 봤습니다. 그래도 이 집, 우리가 같이 꿈꾸던 집 아니었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에겐 그랬겠지만 나에겐 늘 남의 집이었어요.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제야 내 집이 됐어요. 선자야.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면 가요. 문을 닫았습니다. 쾅! 남편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문을 등지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완전히 다른 동네로 이사 간 뒤 저는 비로소 이 집을 진짜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부터 한 발 한 발 발자국을 남기며 걸었습니다. 부엌, 작은 방, 큰 방, 모든 방을 청소했습니다. 구석구석, 이제 이 모든 공간이 제 것이었습니다. 작은 방에는 책상을 들였고 책장도 놓았죠. 예전이었으면 창고 겸용이 될 뻔한 그 방이 이제는 제 서재가 되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제가 고른 그릇들 뿐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냄비도, 프라이팬도 전부 제가 선택한 것들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깨진 밥그릇 조각은 이미 버렸습니다. 새로 산 밥그릇을 꺼냈습니다. 단단한 사기그릇, 손에 쥐니 묵직했습니다. 밥을 짓고 된장찌개도 끓였죠. 식탁에 앉아 밥그릇에 밥을 펐습니다.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이게 진짜 내 집 밥이구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트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저녁에는 요가 수업을 갔습니다. 호흡에 집중하세요. 선생님 말씀대로 숨을 고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강좌도 신청했습니다. 수채화 그리기였습니다. 붓을 들고 종이에 색을 칠하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14층 창가에 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둘 불이 켜지는 집들, 사람들이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돌아왔습니다. 제 집으로요. 이제는 누구 눈치 안 보고 숨 쉴 수 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엄마가 여전히 내 얘기를 하며 울기도 한다. 그래도 내가 우리한테 너무한 건 아니냐. 저는 한참 화면을 바라보다 답장을 썼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공짜 며느리가 아니에요. 각자 자기 집에서 자기 몫을 책임지고 살아요. 전송. 메시지는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늦은 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선자야. 목소리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플 때 너밖에 없었다. 내가 그땐 말을 너무 심하게 했다. 늦은 후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도 어머님 덕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제 이름으로 된 집에서 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잘 살아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나는 남의 집에서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야. 자기 집에 남기로 선택한 집주인이야. 그게 제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최소한 제 이름과 밥그릇만큼은 절대 내주지 않을 겁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제 침대, 제 방, 제 집,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갑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일까요? 마트에서 일하고, 저녁엔 요가 수업 가고, 집에 돌아와 제 밥을 먹고, 제 소파에 앉아 제 시간을 보낼 겁니다. 전부 제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이게 내 집이구나. 이게 내 인생이구나.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하게. 3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로 편안하게. 내일도, 모레도 저는 이 집에서 제 이름으로 제 삶을 살아갈 겁니다.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 병간호하고 집안 대소사 챙기고 밥상 차리고 서류는 제가 들고 뛰었는데 저는 그 집이 제 집인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저는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매번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참다 보니 어느새 제 인생은 어디에도 이름이 남지 않았더라고요. 이제는 남의 밥그릇 지키느라 손이 짓무르기 전에 제 밥그릇부터 챙기며 살려고 합니다. 비록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첫걸음이지만 늦게라도 알게 된 게 그나마 제 편인 운명이라고 믿으면서요. 안녕하세요. 사연단짝입니다. 오늘 사연 속 주인공처럼 우리는 나이 들어서야 내 자리, 내 이름 붙은 밥그릇을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젊을 땐 가족을 위해, 중년엔 부모와 자식을 위해 뛰다 보니 정작 내 이름이 적힌 자리는 비어있는 경우가 참 많지요. 평생 남의 집 식구로만 살다가 마지막에야 내 몫을 찾는 선택. 여러분이라면 선자님 자리에서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요? 혹시 비슷한 서러움이나 이제야 조금씩 내 밥그릇을 챙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 한 줄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지 모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